우리 손주 태명은 뭘로 지을까?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배를 만지며 흐뭇해하는 순간 며느리 윤서는 같은 식탁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기념일 저녁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임신한 불륜녀를 당당히 가족들 앞에 데려왔고 시댁 식구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둘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도 못 낳은 네가 뭘 아느냐. 시어머니의 독설이 윤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순간 침묵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장롱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집안이 10년간 윤서의 돈으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그녀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는 진실을 시댁 식구들이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시댁 식구 8명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에서 남편 도연이 상간녀 미정을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윤서는 공기에서 낯선 긴장을 감지하고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미정이를 모시고 왔어요. 도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며 가만히 서 있던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있는 사이예요. 식탁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젓가락을 놓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도연의 말이 끝나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2주 됐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진짜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아들을 낳겠네.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미정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을 둘러쌌습니다. 축하해요. 손자가 생기는 거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시댁 식구들이 들떠서 미정을 축하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정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어머니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윤서는 자신이 결혼 초기에 받지 못했던 환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윤서는? 도연의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이제 갈 길 가야지. 10년 동안 아이도 못 낳았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라 유산을 2번이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결국 못 낳은 거잖아.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내 미정과 도연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 오신 기념으로 사진 찍어야지. 시댁 식구들이 미정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윤서는 자연스럽게 사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정아, 입덧은 어때? 시어머니가 미정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조금 있지만 괜찮아요. 미정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니까 잘 견뎌야 해. 내가 몸에 좋은 음식 해줄게.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미정을 챙겼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받고 싶었던 사랑을 다른 여자가 받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너는 짐 싸서 친정에 가 있어.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든 알아서 가. 이제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차릴 때 제 돈 3천만 원, 도연이 사업 실패했을 때 빚 갚는데 제 전세금 5천만 원.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 대출 보증까지 서줬잖아요. 그게 다 얼마인 줄 아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 망했을 거예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해요? 윤서의 말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윤서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아이 낳겠다고요? 미정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아니야, 미정아. 넌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미정을 다시 앉혔습니다. 윤서가 나가면 돼. 시어머니가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친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윤서는 장롱 위에 있던 검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후 10년간 모아둔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사업 투자 계약서, 병원 설립 출자 증명서, 부동산 담보대출 보증서. 윤서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윤서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예요. 안녕하세요. 재산 분할과 투자금 회수 상담받고 싶은데요. 윤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윤서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이 미정을 둘러싸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10년간 참았으니까 이제 됐지. 윤서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위해 마지막으로 푹 쉬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미정에게 따로 반찬을 담아 방까지 가져다 주며 한껏 상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치 손님처럼 취급받으며 남은 김치와 찌개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미정아, 입맛은 어때? 시어머니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미정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정은 살짝 배를 감싸진 포즈로 자리에 앉아 시댁 어른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우리 손자 태교 음악도 들려줘야 하고 좋은 책도 읽어줘야 해.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후 외투를 챙겨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연이 뒤늦게 물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요. 윤서가 간단히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은행 지점에서 윤서는 자신의 명의로 묶여있는 예금과 적금, 투자 계좌 현황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은 넘겠네. 윤서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시간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미정과 함께 방 구조를 바꾸며 아기 침대를 어디에 둘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방을 아기 방으로 쓰면 어떨까?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나갈 텐데 뭐 어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작은 시누이가 인터넷으로 아기용품 리스트를 찾아보며 가족톡 방에 공유했습니다. 집 전체가 윤서를 이미 떠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오후에 윤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 변호사가 윤서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투자금 회수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윤서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결혼 후 제 돈으로 투자하고 보증 선 것들이에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시댁 사업에만 투자한 돈이 8천만 원이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담보대출 보증, 이건 3억 원 규모군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만약에 시댁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윤서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가족을 돕는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큰 위험을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투자금부터 회수하시고 보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하거든요. 변호사가 윤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어서 세무사와 마주 앉은 윤서는 시댁 사업에 흘러간 자신의 자금 흐름과 증빙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던 거네요. 세무사의 말에 윤서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종이 박스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책과 옷, 개인 용품들을 조용히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물건 정리해요.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아직 이혼 서류도 안 냈잖아.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준비는 미리 해둬야죠. 윤서가 옷을 박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곧 방을 비워줘야 한다는 듯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미정의 물건들이 반쯤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서의 흔적들은 상자 속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 집의 주인 역할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음을 보여줬습니다. 윤서야,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이 방은 미정 씨가 쓸 테니까. 윤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도연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다 끝난 일인데.
윤서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윤서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미정이는 이미 아이를 가졌잖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도연이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작은 캐리어에 당장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서는 혼자 남은 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 있는 옛 동료의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해외 번호 앞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삶과 이미 끝난 관계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 소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아들 낳는데 새 며느리가 왔어.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그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으며 자신이 가족 소개에서 완전히 빠졌음을 무표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은행과 세무서에 들러 출국 전까지 발생할 우편물과 연락처를 자신의 새 주소와 이메일로 바꾸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벌어질 금융세무 문제의 통지는 자신에게 직접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걸어 들어오던 윤서는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손주 소식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낳는다며? 축하해요.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이가 참 착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미정의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윤서는 이 모습을 보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체면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 서 있는 윤서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수많은 식탁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밥상에는 자신의 음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차린 요리만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칼질을 멈추고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윤서는 거실 불을 끄기 전 시댁 가족 사진이 걸린 액자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마음속에서 먼저 지워낸 뒤 내일부터는 비행편과 체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미정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임산부 안내판과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애써 실감하려 했습니다. 도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임신 주수와 예상 수정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환자분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셨죠?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3월 15일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과거 진료 기록을 열어보며 미정의 의료 이력과 예전 병원 방문일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날짜 간의 간격을 보며 잠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에는 의사가 말을 멈추고 미정을 다시 봤습니다. 의사의 눈길이 모니터와 미정의 얼굴, 그리고 도연 쪽을 번갈아 왔습니다. 미정은 의자의 팔걸이를 꼭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적 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처음이에요. 미정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의료진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서 뭔가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위해 몇 주 뒤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몇 가지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 중 일부에는 과거 미정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작성했던 동의서와 임신 유산 기록이 겹쳐져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도연은 우연히 열람 가능한 범위의 진료 요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날짜와 낯선 남자 이름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화동반 내원. 그 이름이 미정이 예전에 대충 언급했던 전 남자친구와 겹친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다시 로비로 되돌아갔습니다. 의료기록 복사 신청하고 싶은데요. 환자 본인 신분증이 있으셔야 해요.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죄송하지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도연은 미정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류를 받지는 못했지만 담당 간호사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날짜 계산과 관계 시작 시점이 뒤엉켰습니다. 차에 오른 도연은 혼자 운전석에 앉아 병원 앞 도로를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진료 확인서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관계와 집안 구도의 균형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미정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병원 기록의 날짜와 자신이 미정을 만난 시점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겹쳐봤습니다. 미정아, 너 예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잖아.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갑자기 왜? 미정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도연이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는 여전히 손주 준비와 태교 음식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정아, 칼슘 부족하면 안 되니까 멸치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미정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미정의 표정과 시어머니의 과한 흥분을 번갈아 보며 불편한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자신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늦은 밤 도연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거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신 주수 계산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마지막 생리일부터 계산하면 도연이 달력 앱을 열어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계산 결과 자신이 미정을 만나기 전의 시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도연이 다시 계산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과 시댁이 그토록 환호했던 데를 잇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도연은 혼자 병원 인근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추가 면담 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친자 확인 같은 검사도 가능한가요? 태아 상태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사를 한다면 유전자 검사 필요성과 향후 법적 가정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걷는 다른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가족의 그림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복도 의자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족 사연 프로그램을 무심코 들었습니다. 부부간 신뢰와 배신 이야기가 나오자 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이일까? 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직 아무에게도 의심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안의 축하와 환호가 언제 폭발로 바뀔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를 걷고 있다는 불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도연의 변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비밀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민수의 연락을 차단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미정에게 임산부 비타민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 크고 있지? 네, 어머님. 잘 크고 있어요. 미정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는 김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윤서는 이미 한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안에서 친정에서 보낸 딸의 사진을 확인하며 여권과 항공권, 서류처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윤서가 답장을 보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밀려오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게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분 뒤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평정된 표정으로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윤서는 결혼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이 도시와 이 집안의 규칙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슴속에서 조용히 다졌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미국 공항에 도착한 윤서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 김이사벨을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윤서야, 많이 힘들었겠다. 이사벨이 윤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사벨 언니 감사해요.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이사벨은 현재 이민가 사상 속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습니다. 윤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동안의 재정 구조와 시댁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이사벨이 놀라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투자자였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이사벨은 윤서의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한국 법정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네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중요한 채권자이자 투자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 이사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벨은 한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 법무사와의 협업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소송은 기존 법무사가 진행하고 나는 미국 체류재산 보호국제 송달 절차를 지원할게. 정말 고마워요, 언니. 윤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잠시 머물게 된 작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부엌과 거실을 둘러보며 이곳이 남편이나 시댁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공간이구나. 윤서가 혼자 말하며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윤서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을 맞춰봤습니다. 출국 전 바꿔둔 주소와
이메일로 시댁 통장 보증 관련 알림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네. 윤서가 인터넷 뱅킹과 메일함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서는 양육권 확보, 재산 분할,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전략 메모를 건네받았습니다. 향후 몇 개월간 한국으로부터 어떤 서류와 연락이 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이사벨이 조언했습니다. 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그게 너와 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온 윤서는 현지 마트에서 딸과 함께 먹을 간단한 식료품과 세제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번에 결제되는 카드 영수증을 보며 새삼 느꼈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구나. 윤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늦은 오후 임대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 서서 윤서는 한국에 두고 온 집과 방, 장롱, 시댁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공간들에서 자신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대신 딸과 함께 새로운 방을 채워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묵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이사벨의 안내를 받아 근처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무료 영어 수업과 아이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과 딸이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아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 돌봄도 있고 엄마들을 위한 취업 준비 과정도 있어요. 윤서는 서류를 받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윤서는 복사해온 시댁 재무제표와 투자 계약서들을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야. 윤서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타지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선의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윤서는 창문을 반쯤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딸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윤서가 미래를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거절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사벨과 협력하는 한국 변호사로부터 온 알림이었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윤서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서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 폭풍 속에 자신을 던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평온한 새 삶을 일구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미국의 작은 공원에서 윤서는 딸과 함께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도연과 함께 이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을 겹쳐 떠올렸습니다. 엄마, 여기 공원이 우리 집 근처 공원보다 훨씬 넓다. 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수영장도 있어.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연과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결혼 후 계획을 나누며 웃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서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노력으로 둘이 함께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도 이런 공원에서 놀았어?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 도와드리느라 바빴거든. 윤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댁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적금과 부모님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시댁의 가게 대출을 상환해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던 표정이 이후 어떻게 며느리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얼굴로 변했는지 차갑게 인식했습니다. 공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딸이 비눗방울을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시댁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눈치 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비눗방울 좀 더 만들어줘. 딸이 즐겁게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우리 딸. 윤서가 비눗방울을 더 만들어주며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유산 사실을 통보받고도 집안 분위기를 걱정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렵게 얻은 지금의 딸을 품에 안았던 산부인과 병실과 그때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 기쁨과 동시에 이제라도 잘했다는 냉담한 평가였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윤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서는 현관 앞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금 손에 쥔 집 열쇠가 과거 시댁 현관 열쇠와는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앉아 있어? 딸이 궁금해했습니다. 잠깐 쉬고 있었어. 이 집에서는 누구도 엄마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좋다. 윤서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과 함께 낯선 나라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시댁 눈치를 보느라 아이 교육과 놀이를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 실감했습니다. 엄마, 이 만화 재밌다. 딸이 TV에 집중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재미있네. 윤서도 함께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서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도영과 함께했던 여행, 첫 집장만 당시 서툴렀던 이사 준비, 시댁 어른들과 함께한 명절 상차림 같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면들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현지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한국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욕하거나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딸의 숨고른 잠버릇으로 돌렸습니다. 윤서는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과거 시댁 가족 단체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미정과 도연이 임신 소식을 올리던 사진과 축하 메시지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알림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현지 한인 모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시댁 문제로 힘들어서 이민 왔어요. 한 여성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윤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겪은 시댁 갈등과 고부 문제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서는 다른 이들의 사연과 자신의 사연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접어두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확인하던 윤서는 한국에서 온 은행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시댁 관련 통지 서류네.
윤서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출국 전에 변경해둔 주소 덕분에 자신 앞으로 재발송된 대출 만기 통보와 압류 예고장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을 재정적 폭풍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 구조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복잡한 안도와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빠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윤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장에 오늘 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댁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들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남길 수 있다면 내 고통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닐 거야. 윤서가 펜을 놓으며 조용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자는 방을 들여다보며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시댁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해줄 거야. 윤서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진행된 추가 검사 결과와 예비 유전자 검사 소견서가 도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문장을 서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9.8% 확실합니다. 다시 검사해봐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도연은 주차장 난간에 팔을 괴고 서류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꿈꿨던 새로운 가족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이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격앙된 채로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문서 하단에 찍힌 병원 직인과 의사 서명을 보고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며칠 동안 검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추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해봐. 시어머니가 고집했습니다. 도연도 혹시 모를 오류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어지는 정밀 검사 결과 역시 같은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도연과 시어머니의 추궁을 피해 방에 틀어박혀 울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 상관 아니야. 너 혼자 알아서 해. 김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며 시댁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네가 사는 집에 가서 다 털어놓을 거야. 김민수의 협박에 미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몇 주 뒤 김민수가 실제로 시댁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연과 시어머니에게 아이의 친부 문제와 과거 관계를 들먹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 사장님, 제 여자 빼앗아 갔더니 이제 책임지기 싫다고 도망치려고 하네요. 김민수가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시댁의 체면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미정이라는 여자 전 남친이래. 그럼 뱃속 애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정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정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계산과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기
시어머니가 미정에게 미리 넘겨주었던 집과 상가, 예금 일부가 김민수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사기를 친 거야. 시어머니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명예 변경 서류를 통해 시댁 재정에 치명적인 구멍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시댁 재정은 이미 윤서의 보증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대출 만기와 세무 위험이 겹쳐져 있던 상태에서 상간녀 임신과 재산 이전은 그 모래성을 한 번에 무너뜨린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를 보내왔습니다.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거네요. 도연이 통지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는 과거 장부와 계좌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서류 더미 앞에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세무조사 공지와 함께 임대료 미납 안내문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씩 발길을 끊으며 근처에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뒷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자존심에 눌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 방문을 닫고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김민수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당초 계산했던 안정적인 자리가 완전히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정이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시댁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그를 추적할 여력도 법적으로 대응할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집 앞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과거 윤서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라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도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돈과 집이 아니라는 걸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윤서는 이미 미국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도연에게는 무너져가는 시댁과 실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윤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한국에 잠시 입국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법적 경제적 정리를 위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고 시댁 거실에는 다시 한번 8명이 모두 모여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윤서야,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윤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서가 가져온 두꺼운 서류철과 노트북 그리고 한국 미국 변호사가 함께 준비한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익숙한 집안 풍경 속에서 처음 보는 양의 종이와 숫자, 도표를 마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혼 이후 자신이 시댁 사업에 얼마나 많은 자금과 신용을 제공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병원 설립 투자금 3천만 원, 2018년 가게 확장 자금 2천만 원. 윤서가 연도별로 정리된 표를 보여주며
이 집의 재정 구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산 담보대출 3억 원 보증. 시댁 식구들은 그 규모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윤서는 상간녀 임신 당시 공동계좌에서 인출되었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님이 미정 씨에게 넘겨준 예금 5천만 원, 상가 지분 30%. 그건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떻게 전 남자친구와 외부로 빠져나갔는지도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윤서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집이 어떻게 압류 위기에 놓였는지까지요. 변호사가 준비해온 유전자 검사 결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 김민수의 진술이 담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 집의 대를 이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시켜줬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겨보며 과거 자신이 윤서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를 합리화하려 했던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치고 상간녀를 새며느리라 선언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에 제가 투자한 돈들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감정적으로 울분을 토하기보다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 손해배상 청구, 보증해지와 관련된 합의서 초안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로의 인연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윤서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서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도연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요? 이미 늦었어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투자금은 전액 반환받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하나씩 인감 도장을 서류 위에 찍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윤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윤서는 가방을 들고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어느 곳에도 자신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윤서는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10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윤서가 별다른 감정 없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호하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의 기둥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떠난 뒤 거실에는 서류철과 도장이 놓인 채 정막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과거 윤서가 차려주던 밥상의 모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따뜻한 말과 행동들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윤서의 표정이 예전보다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며느리를 평가해왔던 시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도연은 윤서가 나간 현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을 뒤져 결혼식 앨범과 신혼여행 사진을 꺼내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도연이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시댁 가게 앞을 지나는 동네 주민들은
며칠 전까지 문에 붙어 있던 압류 예고 스티커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다소 정리된 간판을 보며 이 집안에 드디어 뭔가 정리가 난 것 같다는 소문을 조심스레 나눴습니다. 윤서가 미국에서 변호사 데리고 왔다더라. 그래. 그럼 이제 집도 넘어가는 거야? 모르지. 아무튼 큰일 났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집 안불이 하나둘 꺼질 때 각자의 방에 흩어진 시댁 식구들은 서로에게 직접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윤서와 딸의 새 삶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왔는지 곱씹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혼자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늦어버린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윤서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무너진 관계와 경제적 파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미국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윤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거실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자기소개를 연습하는 딸의 목소리를 미소 띤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이에요. Hi, my name is Grace Kim. 딸이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잘하네, 우리 딸. 윤서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서가 직접 만든 간단한 도시락과 영어 동화책,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얇은 동요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딸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국 은행 앱과 한국 계좌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이나 도연의 이름이 자신의 재정 내역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조용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돈이 내 통장에만 있구나. 윤서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간혹 우편함에는 한국에서 온 국제우편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열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억지로 연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윤서는 딸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딸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 영상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족의 연출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기록하는 소박한 일상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손녀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과 말을 후회했습니다. 윤서를 밀어냈던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와 그리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도연은 한때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 담보압류로 넘어간 뒤 좁은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앨범 속 결혼식 사진과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윤서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추기만 할 뿐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도연이 자책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댁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는 새 세입자의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때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이제는 모두의 일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소문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국의 집 거실에서 윤서는 딸에게 한국식 반찬과 간단한 서양식 요리를 함께 차려줬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넘나들며 음식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옳았다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이 김치 맛있어. 딸이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야.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어 딸이 잠든 후 윤서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거나 또다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일도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윤서가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어느 주말 윤서는 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행사를 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 각자의 언어로 아이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형태가 한 가지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이 윤서에게 자신의 이혼과 재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여성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간단히 요약해 타인에게 털어놓고도 마음이 덜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서는 딸이 행사장에서 만든 작은 종이카드를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엄마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든 최소한 사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울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재밌었어, 우리 딸. 윤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서랍 속에 넣어둔 한국에서 온 봉투들을 한번 꺼내어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넣어두면서도 언젠가 딸이 원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윤서는 액자에 담긴 딸과 자신의 최근 사진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과거의 모든 폭풍을 지나온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야. 윤서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도연이 원룸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도 윤서가 창을 통해 밤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행복하게 살아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후 미국 캘리포니아. 윤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이민법 상담소 앞에 킴앤드 어소시어츠 이머그레이션 서버서즈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대학교 2학년이 된 딸 지은이가 상담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 무슨 발표였는데? 윤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거야. 우리 이야기도 넣었어.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딸이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적 주제로 승화시킨 것이 대견했습니다. 상담소에는 오늘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 시댁 갈등,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다가 미국으로 피해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언니처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윤서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우편함에서 한국에서 온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10년 동안 받아왔지만 한 번도 뜯지 않았던 그런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도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윤서야, 10년 동안 편지를 보내왔지만 네가 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보내고 싶었어. 지은이가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됐다고 들었어. 온라인으로 찾아본 너희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혼자 살면서 매일 너와 지은이를 생각하고 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해.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와 지은이를 그리워하셨어. 언젠가 지은이가 원한다면 한국의 할머니 무덤에 데려와 줄 수 있을까?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윤서는 편지를 다 읽고 지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보낸 거야? 지은이가 편지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응. 10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오늘 처음 읽어봤어. 윤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 지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복잡한 분이었지.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다른 시대를 살았던 거야. 윤서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볼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윤서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10년 전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지금의 평온하고 당당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지은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생당하는 며느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윤서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안타깝고, 마지막에는 조용한 안도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윤서처럼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한 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겠지만 가끔은 자신에게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서가 딸과 함께 미국의 작은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처럼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일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